인터넷 슈퍼카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슈퍼카. 근데 앞에 인터넷이 붙으면 분위기가 꽤나 달라집니다. 대개 평범한 양산형 모델 중에서 차급에 비해 좋은 성능을 품었거나 가성비가 뛰어나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는 사랑받지만 정작 판매량은 저조한 차량을 농담조로 일컫는 용어죠. 인터넷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서인지 개인적으로 인터넷 슈퍼카 하면 가장 먼저 이 차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크로스오버의 인기에 떠밀려 아쉽게 사라져버린 한 비운의 준중형 세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어진 집안에서 태어나 한때 GM 세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차. 역대 인터넷 슈퍼카를 꼽으면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이번 시간에는 GM 대우 라세티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J200, GM 대우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출시된 첫 번째 신차 라세티는 전작인 누비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의 대우차는 많은 풍파를 겪으며 신차 사이클이 망가진 상황이었고 결국 후속 투입이 늦어지면서 아반떼 XD에 밀려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누비라2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내기 위한 결정이었죠. 디자인은 줄곧 외주를 맡겨왔던 대우차답게 이번에도 외관은 유명 카로체리아 피닌파리나가 주도했고 대우 디자인 포럼이 디테일과 실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전면부는 앞서 출시된 매그너스와 비슷한 인상이었는데 GM에 편입된 이후에 출시되었음에도 당시 대우차 패밀리룩이었던 3분할 그릴을 달고 나와 한눈에 봐도 대우에서 나온 차량임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미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이후 편입되어서 그대로 둔 것일 수도 있지만 대우 자동차에 대한 GM 나름의 예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서 세 칸을 나누었던 다른 모델들과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로 디자인됐기 때문에 색상에 따라 조잡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죠. 휠아치를 강조한 디자인과 쐐기형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측면은 멀티스포크 휠, 밋밋한 도어 패널에는 사이드 몰딩을 추가해 무게감을 덜어냈습니다. 후면부는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과 양 끝단에 배치된 램프로 실제 수치에 비해 넓어 보였고 세로로 긴 리어 램프는 전작인 누비라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죠. 전체적으로 전작인 누비라2보다 보수적이면서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으로 거듭났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급인데다 패밀리카 수요도 꽤 많았던 만큼 무던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추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내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일반적인 운전자 중심 구조였던 전작과 달리 수평으로 길게 뻗은 좌우 대칭형 대시보드는 중형차에 탄 듯 널찍해 보였고 화려한 우드 그레인을 덧대 매그너스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앞좌석 열선 시트, 8개 스피커에 5.8인치 VCD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레인 센싱 와이퍼 등 편의 장비 역시 상위 모델 부럽지 않게 채워 넣었어요. 빈 곳은 그냥 두는 법 없이 수납 공간을 조성했고 글로브 박스에는 냉장 기능을 넣어 더운 여름철 음료수를 차게 보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뉴얼과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지만요. 넉넉한 뒷좌석은 분리형 헤드레스트와 암레스트를 갖춰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6대4 분할 폴딩까지 지원해 안 그래도 넉넉한 트렁크를 더 넓게 이용할 수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라세티는 전작인 누비라2에서의 아쉬움을 달래주듯 모든 면에서 진보했고 중형차에 준하는 차라는 준중형차의 본래 의미처럼 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구성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누비라의 것을 개량한 4기통 1.5L 가솔린 단일 사양으로 5단 수동 및 아이신 4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촘촘한 기어비로 초반 응답성을 높인 경쟁차와 달리 간극이 넓게 세팅되어 내외관에 걸맞는 느긋한 가속감을 제공했지만 이를 출력 부족으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들이 많았고 도심 주행으로 잦은 정체 및 재출발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 특성상 RPM을 높이다 보니 연비도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안 좋기는 매한가지였던 경쟁차들에 비해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우차에 따라다녔던 선입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연비 지적을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 주행 질감은 유럽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대우차의 성격에 맞게 북미 지향의 아반떼보다 탄탄하다는 평가가 주류였고 듀얼링크 리어 서스펜션, 흡음재를 덧댄 엔진 커버와 대용량 머플러 등 NVH도 신경써 승차감과 정숙성을 보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미끄럼 방지 장치 TCS와 같이 주행 안정성을 위한 장비도 아낌없이 투입했죠. 2004년에는 소소한 부분 변경과 함께 상품성을 높인 뉴 라세티가 출시됐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유산이었던 3분할 그릴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결하게 수정해 전면부가 한결 깔끔해졌고 이후 배기량을 높여 출력을 개선한 1.6L 모델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005년부터 세제 개편으로 소형차 기준이 기존 1500cc 이하에서 지금의 1600cc로 격상됨에 따라 이 1.6L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꼴랑 100cc 차이였지만 약간이나마 더 나은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갈수록 크고 무거워져가는 차체를 떠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부터 경찰에 대량으로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순찰차로도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한편 테라스 해치백 모델인 라세티 5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뜬금없는 가지치기 모델은 아니고 전작 누비라에서 선보인 해치백 모델 누비라 D5의 후속이었지만 이런 차가 있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새로운 라인업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통 차명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면 기반이 된 차량의 디자인을 살짝 변형해 한눈에 봐도 가지치기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해 라세티 오더어는 외관에서 세단과 완전히 차별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피닌파리나가 아닌 GR5의 이탈 디자인에서 스타일을 담당했습니다. 테일게이트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보편적인 해치백 모델과 달리 친정이 같은 누비라 D5처럼 세단에서 트렁크만 떼어낸 듯한 테일게이트로 세단과 해치백의 중간 형태였고 보수적인 디자인의 세단보다는 스포티하면서 젊은 감각이 돋보였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실내에도 변화를 줬죠. 원형으로 처리한 에어벤트,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이는 걷어내고 금속 느낌의 패널로 마감해 한결 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전장은 짧아졌어도 휠 베이스가 그대로니 넉넉한 실내 공간 역시 그대로였고 해치백의 실용성은 덤이었어요. 때문에 라세티 세단의 보수적인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꼈던 젊은 소비자들, 특히 여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뒤처진 경쟁력을 파워트레인으로 만회하고자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린 강력한 2.0L 디젤 라인업이 추가됐고 마티즈 휠,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포스카에서 재미를 본 모양인지 외관을 스포티하게 꾸밀 수 있는 순정 바디킷인 에어로팩을 옵션으로 제공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누비라 D5는 몰라도 이 누비라 스펙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죠. 스테이션 웨건 모델인 라세티 웨건을 투입한 것이 돋보였는데요. 디젤 엔진의 시원스러운 출력과 SUV 못지않는 실용성으로 무장했습니다만 투입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고 가뜩이나 세단도 인기가 없는 마당에 비인기 차종인 웨건이 인기를 끌리 만무했죠. 그나마 몇 대 안 팔리던 것도 이후 등장한 i30 CW에 밀리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차로 남았습니다. 또 2.0 디젤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어 소형차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메리트를 떨어뜨렸죠. 그래도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모양인지 GM대우 쉐보레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 앞에서 이 차량을 많이 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고로 해치백과 웨건은 2세대가 출시된 이후에도 라세티 EX라는 이름으로 2010년까지 국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라세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편의 장비를 앞세워 강력해진 경쟁차를 상대하기에 충분한 상품성으로 무장했고 이번에도 시장 1위 아반떼를 저격하는 광고를 집행하며 라이벌 구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반떼 XD가 시장을 휘어잡은 상황에서 닛산의 블루버드를 들여내놓은 르노 삼성의 SM3, XD의 플랫폼을 활용한 기아의 세라토까지 참전하면서 준중형차 시장은 과열됐고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무난한 차 라세티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어려운 회사 분위기 속에서도 걸출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아반떼를 견제했던 선대 누비라와 달리 라세티는 새로운 차명과 무난한 상품성이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해치백과 웨건을 추가해 신선함을 더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죠. 과거 대우 시절부터 이어져온 망한 회사라는 분위기와 앞서 언급했듯 차급을 막론하고 연비가 나쁘다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수출에서 전부 만회했습니다. GM이 선택한 월드카라는 광고 문구처럼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공룡기업 GM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판매됐고 국내 판매량에 관계없이 군산 공장의 생산 라인은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후속이 출시되며 내수 판매를 중단한 이후에도 중국과 개도국 시장을 위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신형과 함께 꽤 오랫동안 생산됐습니다. 과거 대우의 현지 공장을 사들여 국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라본에는 이런 모델을 반조립 형태로 공급하기도 했죠. 이 시기 출시된 차량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인 차체 부식을 제외하면 SM3는 빼고요. 이렇다 할 고질병은 딱히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쟁차의 자동 변속기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킬 때 아이신 자동 변속기의 높은 신뢰도가 빛을 발하기도 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문드문 보였었는데 세월이 세월인 만큼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들이 많고 그나마 멀쩡한 차들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등지로 몽땅 수출되면서 지금은 도로 위에서 이 차를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GM대우 체제로 개편된 이후에도 회사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SUV 윈스톰이 불어오는 SUV 훈풍에 힘입어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라인업으로 무장한 라세티와 신차 토스카 등 주력 세단 라인업이 주춤하면서 GM대우 경영진의 고심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설상가상 2008년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모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GM 역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브랜드와 신차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인수된 GM대우는 다행히 매각이나 폐기가 아닌 소형차 생산과 신차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 출시된 2세대 라세티 프리미어는 어깨가 무거운 신차로서 경영진의 기대와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차였습니다. GM대우가 주도하고 독일 오펠이 참여해 개발된 라세티 프리미어는 GM의 자원을 10분 활용해 개발된 신차인 만큼 때깔부터 남달랐습니다. 앞서 출시된 기아 포르테가 직선의 단순함을 내세우며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추구했다면 이쪽은 직선의 단순함을 철갑을 두른 듯 견고하고 다부진 인상으로 풀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전작의 수수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툼한 선과 면을 앞세운 강렬한 디자인에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몸집까지 갖추면서 차급 이상으로 듬직해 보였어요. 아기 맹수를 연상케 하는 전면부는 팬더를 타고 올라가는 눈꼬리로 개성을 더했고 두툼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익숙한 범퍼 디자인으로 다른 라인업과 패밀리 룩을 이뤘습니다. 오히려 이 GM대우 그릴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때는 GM대우 브랜드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 보니 수출형 쉐보레나 홀덴 그릴로 바꾸는 드레스업이 국룰로 자리 잡은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온전한 라세티 프리미어를 찾아보기 힘들죠. 아마 라프보다 홀덴 크루즈가 더 많을 거예요. 측면은 전형적인 3박스 세단 스타일이었던 전작과 달리 완만하게 떨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 차체 대비 좁은 면적의 유리창과 대형 알루미늄 휠이 조화를 이루며 수입차 못지않은 꽉 찬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휠하우스가 넉넉해 17인치가 적정 사이즈로 보일 정도였어요. 뒷모습은 두꺼운 크롬바와 디퓨저 형상을 더한 범퍼로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지만 차 크기에 비해 거대해 보이는 리어램프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실패한 전작을 답습할 필요는 없었겠죠. 라세티 프리미어는 이름 빼고 다 바꿨다는 말처럼 라세티라는 이름만 거저였을 뿐 전작과는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파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세대 교체를 이룬 아반떼가 물에 퉁퉁 부른 듯한 디자인으로 붕어라는 놀림을 받고 있을 때 강인하고 멋진 디자인을 내세운 라세티 프리미어는 여리여리하고 가벼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경쟁차들과 대비되며 젊은 남성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아제라이드 출연으로 유명해진 김태환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모델이죠. 멋들어진 외관이 전시장으로 이끌었다면 실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대 교체란 이런 것이다를 외치는 듯한 실내는 전작의 좌우 대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탑승객을 둥글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 형태로 디자인해 안정감이 돋보였고 금속 장식과 은은한 푸른색 조명을 사용해 도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듀얼 콕핏으로 명명된 이 패밀리 룩은 이후 등장한 신형 라인업에 두루 적용됐죠. 고리타분한 우드그레이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를 폭넓게 감싼 인조 가죽 마감은 차급 이상의 고급감을 선사했어요.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은 엄지가 닿는 곳에 버튼을 마련해 조작 편의성이 좋았고 크루즈인데 크루즈가 없네. 너머에 자리한 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연비 계산 기능을 넣은 트립 컴퓨터까지 갖춰 보기에도 기능면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센터 패시아 상부와 하단 콘솔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보편적인데 반해 기어 레버까지 Y자로 자연스레 이어진 센터 패시아가 신선했고 최상단에 단색의 LCD 모니터를 넣어 오디오 및 공조 정보를 함께 표기해주는 것, 자연스레 자리 잡은 사각형 스타트 버튼, 온도와 풍량 조절 다이얼 안쪽에 열선 시트 버튼을 넣는 등 눈에 거슬리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을 위한 디테일이 돋보였어요. 넉넉해진 휠베이스로 뒷좌석 공간은 여전히 쾌적했지만 뒷좌석 암레스트는 결국 GM 당해버렸고 전작에도 있었던 분리형 헤드레스트, 실용적인 뒷좌석 폴딩 대신 스키스루를 넣는 등 나사하나 풀린 듯한 패키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왜 때문인지 공식 사진에는 있었던 내비게이션이 누락된 채 출시되어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순정 내비게이션 퀄리티가 불보듯 뻔하니 별 도움은 안 됐겠지만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랑 아예 선택조차 못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애프터마켓 장인들이 말끔하게 해결해주긴 했지만요. 소재의 질감과 버튼의 조작감에서 차급의 한계가 느껴졌지만 이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커버했고 덕분에 십수년이 지난 지금 봐도 동시대 차들과 비교해 구식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그때 당시 경쟁차들이 이랬다는 걸 떠올리면 라세티 프리미어의 실내는 그야말로 선녀였어요. 여기서 더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문제지만
사활을 걸고 만든 차답게 디자인뿐 아니라 파워트레인에서도 앞서 나갔는데요. 앞서 토스카를 통해 중형차 자동 변속기의 다단화를 제시했던 GM대우는 내친 김에 준중형차인 라세티 프리미어에까지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신기술 부분에서 확실히 앞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숫자가 높은 게 무조건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자동차 세계지만 중형차마저 4단 자동 변속기가 주류이던 시점에 이러한 파격적인 사양은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항속 주행 시 확실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에게는 꽤나 큰 골칫거리였을 거예요. 4단 달린 아이소티를 타봐서 알아요 제가. 여기에 오펠 기술진의 풍부한 노하우가 반영된 하체 세팅으로 동급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뽐냈고 특히 고속 주행 안정성이 단연 돋보였어요. 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높이면서 다부진 외관에 걸맞는 안전성까지 갖췄죠. 다만 강력한 무기였던 이 6단 자동 변속기가 도리어 발목을 잡았습니다. 1세대 하이드로매틱 6단 자동 변속기, 일명 보령 미션 특유의 부족한 만듦새로 원하는 타이밍에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속주행 시 불쾌한 변속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너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2.0, 2.5리터 엔진을 얹은 토스카에서는 그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애매한 성능의 1.6리터 엔진에 끼워 넣다 보니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차체를 보강하면서 늘어난 몸무게는 고스란히 가속감과 연비에서 불리하게 작용했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경쾌한 경쟁차들과 비교되며 굼뜨다는 이미지를 얻었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이 1.6리터 모델을 직접 운전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문짝만 여닫아도 동급에선 기대하기 힘든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관리가 잘 된 차도 아니었지만 저속에서 바보스러운 미션을 제외하면 엔진이나 하체 컨디션이 참 좋았습니다. 같은 해 생산된 아반떼에서 느껴졌던 헐거움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오너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내구성이 체감되더라고요. 보통 신차일 때는 웬만하면 다 좋은데 이제 그 상태를 얼마만큼 오래 유지하느냐가 내구성의 핵심이죠. 이 부분은 확실히 출고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빈약한 출력의 아쉬움은 이듬해 추가된 디젤 모델이 속 시원히 풀어줬습니다.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2.0리터 디젤 엔진이 올라갔는데 너프된 엔진을 탑재했던 이전과 달리 중형 세단 토스카, 중형 SUV 윈스톰에 탑재된 엔진을 컴팩트한 라세티 프리미어에 그대로 넣었어요. 빈약한 출력으로 지적받던 가솔린 모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출력, 2배가 넘는 토크가 수입차 못지않은 탄탄한 기본기와 시너지를 일으켜 그야말로 차가 날아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5단 수동, 보령산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지만 다행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우렁찬 엔진음과 하이트림의 전용 알루미늄 휠을 제외하면 겉모습에서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줄여서 라프디는 운전의 재미와 경제성, 세단의 실용성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탄탄한 매니아층을 결성했고 가성비 좋은 입문용 펀카로 소소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흠잡을 곳 없는 최고의 차라는 인터넷에서의 압도적인 찬사와 달리 실제 국내 판매량은 동급 중 가장 저조했기 때문에 인터넷 슈퍼카라는 칭호를 얻은 모델이기도 했죠. 중형차가 아른거리는 가격과 높은 배기량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 다음가는 값비싼 재산을 들이면서도 시승 한번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구매 문화도 분명 한몫했을 거예요. 이후 가솔린 모델도 1.8리터 엔진과 렉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한 라세티 프리미어 ID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다 나은 주행 성능을 제공했지만 위와 비슷한 이유로 소수의 오너들만 만족하며 타는 차가 됐죠. 2010년 말 출시된 2011년형 모델부터는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6대4 분할 폴딩 시트가 돌아왔고 동급 유일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추면서 드디어 니값을 하게 됐습니다. 혹평받았던 1.6리터 엔진의 출력을 끌어올리고 개선된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주력 모델의 상품성을 보강했지만 그 사이 등장한 차세대 아반떼, 만만했던 SM3마저 신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탓에 판매량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본격적으로 생산된 2009년 국내 누적 판매량은 44,000여 대. 잇따라 내놓은 경쟁사의 신형 모델에 밀려 꼴찌에 머물렀지만 해외에서 강한 GM대우답게 수출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갔고 내수도 직전 모델에 비하면 판매량이 5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부진하던 GM대우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는 효자차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GM대우 브랜드가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쉐보레로 새 단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비 넥타이를 맨 이 모델로 변경됐죠. 2011년 한국 GM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 GM대우는 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로 교체됐습니다.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차량들을 연이어 투입했음에도 내수 시장 성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는 과거 대우차 시절부터 따라오는 브랜드 가치,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선입견을 뚫고 GM 대우를 선택한 오너들마저 등록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우 로고부터 떼고 시작했을 정도였으니 브랜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이었죠. 결국 그들은 대우 브랜드를 폐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심기일전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국산 브랜드 대우가 사라지는 건 아쉬웠지만 향후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신차를 투입하기에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기에도 용이한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쉐보레 브랜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판매하던 라인업도 연식 변경을 통해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쉐보레 크루즈라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와 차명으로 투입되었지만 이미 우리나라 도로 위에 크루즈가 상당수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안착할 수 있었죠. 외관은 기존 라세티 프리미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용 바디킷과 스포일러를 옵션으로 제공해 겉모습을 보다 스포티하게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함께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BMW 7 시리즈 스타일의 테일 램프를 모방한 이 제품이 기억에 남네요. 밤에 봤을 때 진짜 BM인 줄 알았어요. 실내 역시 혼 커버를 제외하면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없었는데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딱히 불만은 없었고 얼마 후 후방 카메라를 포함한 순정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룸미러 등의 옵션을 추가하면서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라세티 프리미어에 개선된 1.6, 1.8리터 가솔린 엔진과 2.0리터 디젤 엔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단 디젤 모델에는 라세티의 5단 수동이 아닌 독일에서 공수해온 6단 수동 변속기를 매칭해 고속주행이 잦은 소비자들과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자동 변속기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단 15만원 밖에 나지 않는 건 비밀. 특히 전작 라세티5를 계승하는 해치백 모델 크루즈5를 추가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전통을 이어 테라스 해치백 형태로 디자인된 크루즈5는 세단의 앞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툼한 후면부와 C필러 디자인으로 특유의 견고한 인상이 더욱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가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여기에 해치백 특유의 경쾌한 분위기, 매끈한 아치형 루프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했지만 세단에서 파생된 해치백 모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주행 감각에서는 타일 추종을 불허하는 크루즈답게 경쟁차를 압도하는 탄탄한 주행 성능과 넉넉한 적재 공간으로 무장해 자동차 전문 매체와 오너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2세대 i30보다 한 발 앞서 출시됐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해외 판매 모델을 거의 그대로 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선 부담스러운 1.8 가솔린, 2.0 디젤 두 가지 엔진만 제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치백과 외건을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어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저 역시 출시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이 차를 실물로 처음 봤을 정도였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작에 이어 스테이션 외건 모델도 함께 개발됐지만 국내 시장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외건이라고는 i40밖에 없었던 이때 판매되었으면 소소하게나마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모델이에요. 2012년에는 최고급형에 전용 블랙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하게 꾸민 더 퍼펙트 블랙 에디션을 추가한 데 이어 내외관 디자인을 수정하고 상품성을 높인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퍼펙트 크루즈가 출시됐습니다. 날카롭게 빚은 그릴과 범퍼 디자인으로 직전 모델의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 보다 얄쌍해졌고 새롭게 디자인한 알루미늄 휠로 신선함을 더했죠. 변화는 실내에도 이어졌는데요. 최상단의 동굴형으로 자리잡고 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센터 패시아 중앙으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대시보드 높이를 낮추면서 전방 시야가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와 전용 유료 앱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7인치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옵션으로 마련해 값비싼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꽉 찬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부분이었어요. 다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자리잡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옵션에 불과했고 브링고라는 전용 내비게이션에는 역시 성능이 대우 시절 순정 내비 못지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값비싼 후방 카메라였습니다. 그나마 애프터마켓 장인들의 손을 빌리기 수월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요. 다만 모니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일반 오디오를 선택해도 LCD 정보창이 꽉 찬 느낌을 줬던 전작에 비해 아베오나 스파크 같은 소형 라인업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히려 고급스러움이 떨어져 보인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채워 넣었던 경쟁차에 비해 여전히 빈약한 편의 장비도 분명한 약점이었죠. 파워트레인은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이전의 1.6L 가솔린을 내려놓고 1.8L 가솔린, 2.0L 디젤로 단촐하게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살 사람들만 사는 분위기라면 차라리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편이 낫긴 했습니다만 소형차 세금을 낼 수 없는 유일한 준중형 차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3종 저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특히 디젤은 풀옵션 수동이라는 진정한 매니아들을 위한 구성으로 출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반떼 스포츠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던 모델이었어요. 2013년 4월 출시된 2014년형 모델부터는 일부 부품과 로직을 개선한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품질을 개선했고 악명 높은 변속기가 발목을 부여잡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의식해서인지 젠2 미션을 강조하기 위해 G2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는 1.4L 가솔린 터보 엔진 라인업을 새롭게 투입해 소형차 세금 혜택과 함께 다시금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들어가는 판매량에 약간의 활기를 더했죠. 출시 7년이 지난 2015년 모두가 후속을 기다리고 있던 이때 내외관을 또 한 번 새단장한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어메이징 뉴 크루즈가 출시됐습니다. 경쟁차들이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를 거치며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을 때 크루즈는 한국 GM의 주력 모델임에도 아직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간다는 명목을 내세워 소소한 업그레이드로 대응했어요. 외관은 와이드 앤 로우를 내세운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룩에 발맞춰 더욱 넓어진 그릴과 LED 주간 주행 등 새로운 디자인의 멀티스포크 알루미늄 휠로 신선함을 더했고 호불호가 갈렸던 전작의 리어 램프를 매끄럽게 다듬고 번호판을 범퍼 하단에 배치하면서 무게중심을 낮춰 묵직한 말리부와 비슷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이는 페이스리프트된 북미형 전면부에 중국형 후면부를 적용한 구성이었는데 HID 램프는커녕 흔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나 고급스러운 LED 테일램프조차 갖추지 않아 가뜩이나 떨어지는 경쟁력에 쐐기를 박아버렸고 특히 후면부는 어메이징하게 못생겨졌다며 혹평, 혹자는 추억의 소형차 아벨라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끝물에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함께 하단에 있던 LED 주간주행 등을 헤드램프와 통합해 한결 세련된 인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처음 봤을 때 이거 애프터마켓 제품인 줄 알았어요. 실내는 새로운 브라운 투톤 내장을 제외하면 그대로였지만 잘된 디자인 하나로 여전히 경쟁력 있었고 동급에서 유일한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갖춘 것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최상위 트림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2008년 라세티 프리미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할 수도 있었죠. 라세티 프리미어 1세대 크루즈는 GM 대우의 구원투수이자 한국 GM의 주력 차종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모델이었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 승차감과 주행 성능의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i30가 조선 골프였다면 이 크루즈는 조선 3 시리즈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어요. 디젤은 수리비도 3 시리즈였다는 게 문제예요. 대대로 세계 3대 모터레이싱인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에 참전해 매번 걸출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CJ 슈퍼레이스 등 국내 모터스포츠 경기에도 참가해 우승하면서 뛰어난 완성도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신형 경쟁차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안전성도 꾸준한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든든히 해줬죠. 국내 시장에서는 그 사이 빠르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 상품성을 강화한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에 밀려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단종 직전까지 연평균 2만 대 가까운 실적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했어요. 또 전작과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이 1세대 모델만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 대가량 판매됐고 픽업트럭 실버라도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GM 모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한 보람은 확실히 있었죠. 여담으로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크루즈가 전복된 트레일러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탑승객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안전하게 구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한동안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한쪽에서는 크루즈의 안전성을 칭찬하는 동시에 쿠킹 호일이라며 경쟁차를 비방하는 글을 쏟아냈고 반대쪽에서는 이런 사진을 구해와 대응하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본의 아니게 고배기량 엔진을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경쟁차에 비해 연비가 나쁜 편이었고 털어내나 싶었던 대우차 시절의 선입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1.8L 모델의 공인연비를 리터당 1km 이상 부풀려 표기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소유주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흑역사를 쓰기도 했어요.
이 밖에 서서히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초기형의 경우 리어 휠하우스 부근에서 차체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가솔린 엔진의 경우 엔진 오일에 냉각수가 혼입되는 문제가 배기량을 막론하고 발생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1.8L 모델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정화용 촉매가 열변형으로 손상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고질병이 있어 지난 2017년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어느새 머드 축제보다 유명해진 그 미션은 이러다 부서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한 변속 충격을 선사했고, 실제로 변속기가 부서져 차값에 맞먹는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나마 변속기가 개선된 후기형 모델들은 사정이 좀 나았지만요. 크고 작은 말썽들이 있긴 했지만 4개 회사 준중형차 중 감가가 가장 커서 중고차로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라세티 프리미어와 크루즈로 입문한 뒤 매력에 빠져 요 말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2015년 어메이징 뉴 크루즈로 국내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본고장 미국에서는 2세대 크루즈가 모습을 드러냈고, 2년 뒤 2017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선대 모델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와 앞서 출시된 신형 말리부가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중형차 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 신형 크루즈에 갖는 기대감 역시 상당했어요. GM 대우가 주도하고 오펠이 참여했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오펠이 전담해 개발을 진행했고, 간판 모델인 해치백 아스트라의 형제차로 함께 개발됐죠. 외관은 묵직하고 견고한 이미지였던 전작과 달리 날렵하고 경쾌한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의 높이를 낮추면서 낮게 깔린 전면부는 실제 폭에 비해 넓어 보였고,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공격적인 인상이었어요. 이번에도 HID는 빠졌죠. 동급에서 가장 긴 전장을 자랑하는 늘씬한 측면은 전작에서 이어진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 캡포워드 스타일로 한껏 누운 전면 유리창과 세기형 캐릭터 라인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스포티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렬한 앞모습과 옆모습에 비해 후면부는 다소 밋밋한 인상이었는데, 최대한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 범퍼 디자인에 힘을 줬지만 오로지 벌브 타입으로 구성한 이 리어램프가 문제였어요. 크루즈보다 더한 사골 제품이었던 SM3도 리어램프를 LED로 바꾸니까 그나마 신차처럼 보였다는 걸 떠올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별거예요. 지나치게 내실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포장지에 신경을 쓰지 못해 상품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외관은 대체로 잘생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전작과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지면서 1세대의 옹골찬 느낌을 선호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YF 소나타의 후속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올류 말리부와 마찬가지로 아반떼 후속보다 더 아반떼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실내는 캡포워드의 장점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랩 어라운드와 좌우 대칭 구조를 사용한 것은 전작과 동일했지만 넓은 면적의 윈드실드에 A필러 쪽창이 더해지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덕분에 닦아야 하는 범위도 넓어져서 와이퍼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텐덤 방식이 아닌 버스에서나 보던 대양형 와이퍼가 장착됐죠. 전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대시보드 가죽 마감은 범위를 크게 넓혀 한층 고급스러워졌고, 단정해진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LCD 정보창의 크기를 키워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했죠. 불만이었던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드디어 들어왔어요. 내비게이션의 구린 성능은 여전했지만 중저음이 돋보이는 9개 스피커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대신 달래졌고, 개선된 마이링크 시스템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면서 불만은 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트렌드를 충실히 따른 부분이었죠. 여기에 전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등 최신 주행 안전 사양도 경쟁차 못지않게 채웠습니다. 쉐보레차에 폭넓게 적용된 이 헤드업 LED 경고 등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기능인 것 같아요. 또 기어 레버가 돋보였는데요.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 꼼지락거려야 하는 엄지 버튼 대신 기어 레버를 직접 움직이는 직관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거 잘 개발해놓고 왜 다른 차에는 안 넣었는지 참 의문이네요. 늘어난 휠베이스 덕에 뒷좌석 공간은 전작보다 넉넉해졌고, 넓은 방석으로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제공했지만 경쟁차에는 있는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가 빠져있는 등 쉐보레 특유의 나사 빠진 패키징은 여전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가 없을 때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파워트레인도 새로워졌습니다. 1.4L 터보 가솔린과 나중에 추가된 1.6L 디젤 두 가지 엔진에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력인 1.4L 터보 모델은 연료 분사 방식부터 소재까지 변경한 신형 엔진을 탑재해 생김새에 걸맞는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REPS를 아예 기본 사양으로 갖춰 안정적인 핸들링을 뽐냈고, 젠3 자동 변속기는 보완된 품질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느긋한 기어비와 저속에서 꿀렁임을 선사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지그시 달리고 지그시 멈추는 특유의 페달 감각은 수입차에 가까웠어요. 담력이 초반에 몰려있어 경쾌하게 튀어나가고 꽂히듯 섰던 현대기아차에 익숙해진 일부 소비자들은 굼뜨다, 밀린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시내주행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도로환경 특성상 가속 성능은 직전 모델의 평가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정속 및 고속주행이 잦은 외곽이나 지방도시의 주행 환경에서는 6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디젤 모델은 인터넷 슈퍼카로 군림하던 전작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지만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중장거리 운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구성이었죠. 특히 신형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100kg 가까이 경량화를 이뤄냈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강성을 확보해 든든한 안전성과 차급 이상의 묵직하고 쫀득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연비도 덩달아 좋아졌어요. 2세대 올류 크루즈는 크루즈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탄탄한 주행 성능, 보완된 상품성으로 무장했지만 올류 말리부만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만 같았던 독일 오펠이 개발을 맡은 것이 외려 자충수로 작용했는데요. 유럽 입맛에 맞춰 개발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고급 부품이 많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원가가 함께 상승하면서 경쟁차에 비해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출시됐어요. 차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 100만원, 200만원이 차급을 가르는 준중형차 특성상 환영받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차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출시 첫 해 누적 판매량이 1만 대를 겨우 넘기는 충격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길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했는데요. 신차 출시 이후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홈그라운드인 북미에서마저 현대 아반떼에 밀리면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죠. 신차 트렌드가 크로스오버로 넘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경쟁차의 판매량을 함께 살펴보면 오로지 트렌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실망한 모양이었죠. 결국 GM은 세단 라인업을 정리하고 크로스오버 및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 출시 1년 만에 신형 크루즈가 단종되고 동시에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함께 문을 닫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단 선호도가 높은 일부 시장에서 판매는 계속됐지만 군산 공장이 소화했던 수출 물량도 주요 수출국에 잇따라 세워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 GM의 수출 실적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오히려 세단보다 예쁘게 만들어진 해치백 모델을 구경도 못해본 게 참 아쉽네요. 한편 출시와 동시에 단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당연하게도 감가 방어가 어려웠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팔라, 말리부와 함께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는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 대부분의 쉐보레 차량들이 공유하는 냉각수 누수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히 알려진 장고장이나 고질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큰 인기를 끌었던 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 당연히 부품 재고가 넉넉하진 않겠죠. 다행히 파워트레인은 공유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 수리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이 크루즈만을 위해 제작되는 일부 파츠들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M 대우의 첫 번째 신차이자 GM 소속 세단 중 가장 많은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던 라세티,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소형 크로스오버 트랙스가 체급을 화끈하게 키우면서 이 크루즈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멋진 생김새와 실용성으로 무장했고 가격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문이 들리고 있지만, 선택지가 흘러넘치는 소형 크로스오버 시장에 비해 비좁아진 준중형 세단 시장이 한편으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임팔라가 단종될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크루즈, 막상 말리부까지 단종되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세단 시장이 금방이라도 막을 내릴 것만 같아 아쉽게만 느껴지네요. 앞으로 중저가 차량은 크로스오버가, 세단은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고급 차량들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